7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제가 페북이나 유튜브를 하면서 기독교가 매국을 조장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그랬더니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서구 유럽과 미국을 대표하는 종교인데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있는 종교인데 왜 이 종교가 매국을 강요하냐, 이렇게 하면서 이것을 이념적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기독교가 마치 민주주의를 소화하는 종교인 것처럼.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같은 기독교인 정교회는 공산주의를 소화하는 종교입니까? 서구에서의 이념은 종교하고는 무관해요. 러시아라는 지역, 제정 러시아라는 지역에서 노동혁명이 일어나면서 필연적인 사건이었죠, 그건. 그러면서 오랜 동안에 역사적으로 이어져 온 것들, 영토에 관한 욕망들이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켜온 것에 불과하지, 자본주의, 민주주의, 이런 공산주의 이런 이념으로 생긴 건 아니에요. 동서 간의 냉전이라는 것은 결국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영토 확장에 대한 욕망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 이게 이념은 사실 겉으로 표현하는 포장지일 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은 유럽이 지금 다 그렇잖아요, 상황이. 이거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섞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요소를 많이 가진 국가들로 발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념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마치 자본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봉인 것처럼 얘기해요. 이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지. 한국교회가 해방 후에 북쪽은 매국 청산이 있었어요. 매국 청산에 기독교가 강점기 동안 해온 매국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동으로 몰렸죠. 그래서 결국은 재산도 뺏기고 때로는 죽기도 하고 이러면서 도망쳐온 자들이 남쪽에 모여서 빨갱이가 들어오면, 빨갱이 세상이 되면 기독교인은 다 죽는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패배주의, 피해주의의 망상에 빠져서 만들어낸 것이 반공 이데올로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데올로기로 서로 대립할 이유는 없는데 영토적 욕망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전쟁이라고 하는 6.25 전쟁도 사실은 이념 전쟁이 아니라 남쪽에서 먼저 48년도에 남한 단독 정부를 세운 이승만하고 또 이어서 북쪽에서 김일성이가 북한 정권을 세우면서 두 정권이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욕망으로 결국은 전쟁까지 이어지고, 이게 또 외세까지 끌어들이면서 남쪽은 양키 군대를 끌어들이고 북쪽은 중공군을 끌어들이고 이러면서 결국은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번진 거란 말이죠. 그러면 3년이라는 긴 전쟁 동안 그렇게 열심히 싸워서 뭘 지켰냐는 거예요. 통일이 되었다면, 어느 한쪽으로 통일이 되었다면 희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이건 남쪽은 부패하고 쓰레기 같은 이승만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게 됐고, 북쪽은 지금까지 세습해서 세습 왕조가 돼버린 북한의 정권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싸운 것밖에 더 됩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아직도 한반도는 이념을 내세우고 이념으로 갈려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나라도 이념이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 들어서 그런 얘기를 자주 들어요. 북유럽 쪽 사회주의적 국가들, 이거 굉장히 남쪽 사람들은 표현하기 싫어하는 거죠. 유럽은 자본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 국가라고 불러야 되는데 사회주의적 성향이 강한 복지 개념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말하는 빨갱이 같은 나라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북유럽에. 근데 이제 이 나라들이 점점 살기 어려워졌어요. 사회주의를 폄하한 나라들이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유럽에서. 그러니까 봐라, 공산주의가 들어오더니, 사회주의가 들어오더니 살기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막 퍼주다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북유럽 국가들, 서구 지역의 부는 그동안 그들이 잘 살았고
이 국민들에게 이것저것 퍼지면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식민지에서 착취한 재물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그 빼앗은 부가 그동안 유럽을 먹여 살려오다가 바닥난 거죠. 결국은 그런 거잖아요. 자기네들이 기술적으로 앞서 있다고 믿어왔는데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물건들은 값싼 노동력이 있는 식민 지역에 공장을 세우고 거기서 생산했단 말이에요. 식민지 때는 거기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사고 팔면 자기네들 이익이지만 이제 식민지가 독립을 하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파는 물건들이 그렇게 딱히 자기네 이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서구는 더 이상 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잘 살았으니까 돈도 많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서서히 일을 안 하면서 노동력이 들어가는 일들을 전부 식민지 국가로 되돌리게 됩니다. 결국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서구가 몰락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생산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라는 것은 거기서 거기니까 노력하고 준비하고 연구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 거죠.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이거를 계속해서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압박을 하면서 식민지를 못 살게 굴었던 거예요. 식민지는 망하는 게 아니라 망가짐을 당하는 겁니다. 서구에 의해서. 조금 잘 살 것 같으면 관세를 흔들고 무역 봉쇄 조치를 하고 수출이 금지를 시키고 이러면서 식민지가 절대 잘 살지 못하도록 해요. 그 와중에 한국은 굉장히 잘 산 케이스, 성공한 케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무역 수지를 보게 되면 그닥 성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수출에 목을 매야 하니까 수출에 목을 맨다는 것은 사줄 사람의 눈치를 봐야 하는 거예요. 한일 간의 무역 적자는 오래된 얘기고 아직도 여전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은 적자를 보면서 계속해서 팔고 수입하고 하는 관계에서 사실은 적자인 상태인데 나라를 유지하는 게 신기한 거죠. 신기할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그만큼 검소하기 때문인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박정희가 했던 경제 산업개발 몇 개년 계획인 이런 개나발로 중공업 육성을 하고 공장 세우고 하면서 결국은 그렇게 쌓여진 부를 노동자들은 가져가지 못했어요. 노동자의 삶은 별반 변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건 부동산 정책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프리미엄 붙여 사고 팔면서 지금은 그냥 부풀려진 아파트값 위에 그거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지 사실상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보릿고개를 넘겼다? 보릿고개를 넘기는 데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보릿고개를 넘어오긴 했죠, 우리가. 근데 그게 어떤 정권이 잘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부지런하게 벌고 부지런히 노력했기 때문에 넘어온 거예요. 그 뜨거운 사막에 가서 죽어라 일을 하고 젊은이들은 그냥 나라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베트남에 가서 용병으로 싸우다가 핏값을 받아오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국민들, 민초들,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잘 살고 있는 거지 정치가 잘해서 잘 산 건 아니잖아요. 1960년까지 이승만이 독재를 했고 1979년까지 박정희가 독재를 했고 그 오랜 기간의 독재를 겪으면서 결국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에 이르기까지 군사 독재가 이 나라 정치의 정체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무시할 수 없는 인물이 김대중이죠. 진보 세력의 김대중이 대통령이 되고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자기네들도 자기네들이 이럴 만한 인물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김대중이 대통령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그럭저럭 유야무야 넘어가던 것들이 상고 출신의 변호사 노무현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가지고 비하하고 조롱하는 것을 풍자라고 하고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개수작 일베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못 견뎌 합니다. 이게 박정희 때부터 시작되어 온
군사, 육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한 군인들 중심의 정권에서 김대중은 어쩔 수 없다고 치고 김영삼이가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대 먹물들이 정권을 잡고 이제부터 좌지우지하고 김대중은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그 다음번에는 뭐 이회창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육사의 그늘에 있었던 서울대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육사를 발밑에 두려고 한 거죠. 이 구조의 정치를 자기네들이 꿈꿨는데 이게 안 되고 노무현이 되니까 진짜 거의 지랄 발광을 했습니다. 별 지랄이 다 했죠. 그러면서 결국 또 누구를 끌어들이냐 하면 어쩔 수 없이 군사 독재 잔당 찌끄러기는 박근혜를 끌어들인 거란 말이에요. 탄핵당했잖아요. 세월호 때문에. 사실 세월호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세월호의 침몰 사건이 아니고 세월호 진상을 밝히는 과정에서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여러 가지 과정들에서 국민들이 납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촛불을 들었던 겁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키고 문재인 정권이 들어섰죠.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 노무현이 후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섰을 때만 해도 이제 서서히 육사 그늘에서 벗어나는, 뭐 사실 정치권에서 이명박이 사기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세울 만한 사람이 뭐 다행히 드라마 하나 떠가지고 뭐 거의 영웅시 됐으니까 그거 내세워서 대통령 만들고 그 다음에 박근혜 이렇게 넘어갔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군사 독재 정권 찌끄레기들하고 서울대하고 손을 잡아서 어쩔 수 없이 손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결국 문재인이가 대통령이 됐는데 세월호 후에 이 사람이 별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냐? 서울대 출신들의 먹물들이 꾸준히 꿈꿔왔던 권력 장악. 자기네들이 대통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대가리 비고 별거 없는 윤석열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 바보가 계엄을 한 거죠. 여기에는 또 있는 거죠. 이 서울대 출신의 먹물들의 정권을 견고하게 하면서 그동안 약간 눌려서 빚을 못 봤던 육사 출신들도 이제 또다시 정치할 수 있는 기회 발판을 잡기 위해서 계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들어선 거죠. 노무현이 정권 때의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만만치는 않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말을 너무 자주 사용해요. 별 개소리를 하고 가짜 뉴스를 만들고 뭐 거의 험담을 하는 음모론적에 가까운 개소리를 하는데 이거를 표현의 자유라고 해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스타벅스 탱크데이고 또 배제 야구부에 가야지 스타벅스 사건이 되는 거예요. 보편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김대중 이후에 뭐 이회창 이런 식으로 저쪽 애들이 쭉 권력을 잡았다면 5.18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진 않았을 거예요. 자기네들 머릿속에는, 저쪽 애들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5.18이라고 하는 민주화 운동, 이게 굉장히 주고주고 자기네들을 갉아먹는 거고, 세월호의 촛불, 이런 것들이 결국 자기네들이 정치적 세력을 장악하고 이걸 영구화해서 거의 독재화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독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니까 이걸 내각제로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든 자기네들이 장기적으로 이 정권을 자기네들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그야말로 개 발작을 하는 겁니다. 배제 애들이 뭐 어리니까 애들이 뭘 알겠어. 표현의 자유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걔네들을 옹호하는 것이 뭐랑 똑같으냐 하면 오늘 아침 페북을 보다 보니까 이번 이란하고 양키들 전쟁에서 19살짜리 양키 군대 여자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무슨 전초도 하여튼 죽었다고 하면서 불과 나이가 19살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서 뭐 대대적으로 뭐 추모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딱 뭐랑 같은 거냐면 일진애가 매일같이 애들을 때립니다. 빵 사와라, 뭐 심부름 시키고, 뭐 신발 내놔라, 뭐 옷 뺏어가고 하면서 때리다가 삐끗 해가지고 손목을 다친 거죠.
난리가 났습니다. 다쳤다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손목을 다쳐서 너무 아프다. 어떡할 거냐 이거죠. 사람들이 전부 손목 다친 아이를 걱정합니다. 그 손목 어떡해? 그러다가 그 손목 못 쓰게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을 엄청나게 해줍니다. 일진 아이에게 다른 아이들이 맞고 돈을 빼앗기고 빵 셔틀을 할 때는 찍소리 안 하던 것들이 일진의 손목이 다치니까 막 빙 둘러싸서 어떻게 그 손목 걱정을 해주는 거죠. 그 꼬라지예요. (6개월) 하면서 뭐 무슨 대회에 나가니 못 나가니 시끌시끌 하는 척 하더니 결국은 1개월로 끝났죠. 그 대회 참가합니다. 봉황기 대회가 그럴 거야 아마. 중요하죠. 걔네들 대학 가려면. 결국은 5.18을 비하하든 민초들의 민주화 항쟁을 비하하든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간에 저쪽 애들이 하는 짓은 법으로 보호를 받아요. 법이 관대합니다. 반면에 옳은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역사적으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이야기를 하면 이것이 반체제가 되고 국가의 뭐 정체성을 공격하는 것이 되고 이래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서슬이 국가보안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국가보안법이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단 말이죠. 딱 찍어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막시즘은 경제 이론인데 그 경제 이론을 이야기하면 그게 결국은 북한을 찬양하는 것, 이렇게 묶을 수 있게끔 되어버린 거예요. 김신조가 청와대 습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길을 잘 몰랐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터널이 있으면 그 터널을 나왔으면 광화문 쪽으로 금방, 서대문에서 광화문 쪽으로 금방 나올 수 있었는데 삥 서대문을 돌아 삥 돌아 광화문을 이렇게 가게끔 그렇게 가는 코스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길을 알았다면 그날 그 침투 사건은 조금 양상이 달랐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가 생기냐 하면 간첩에게, 무장공비에게 신문을 주는 것도 이적행위다 라는 주장을 합니다. 이게 자유당 시절에 무슨 얘기를 하니까 올쏘하고 이야기했더니 올쏘라는 표현이 빨갱이 표현이라고, 빨갱이 사건을 일으켰던, 간첩 사건을 일으켰던 것과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든지 용어 하나, 단어 하나, 토시 하나가 걸리면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범죄인이 되는 거고, 반대로 저쪽은 누가 봐도 개소리를 지속적으로 짓거려대도 법으로 이미 반란이라고 결정된 12.3 계엄조차도 이게 왜 반란이냐고 하는 개수작을 계속해서 해도 법적으로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구도가. 뭐 이 구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 얘기를 해요. 뭐 뒷배경에 누가 있다 얘기하는데 이걸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아야 해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당연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진짜 민초들의 삶은 거기에 뿌리가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을 지켜나갑니다. 지금 차에서 아마도 제일 중요한 것은 민초들이 어떤 중심이 결국은 뭔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또 한 번